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SF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를 보면 이게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면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지금 뭐 좀 어떻게 이걸 좀 막아봐야 되는데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네. SF는 네.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까? 가 질문입니다. 예. 사실이라고 봐야죠. 예.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예전부터 계속 들어왔어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SF 영화 감독들이나 또는 SF 작가들은 미래를 이렇게 주로 다 비관적으로들만 보는 것 같다. 왜 그러냐? SF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들 뭐 비관주의자냐?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별로 뭐 희망이 없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게 우리가 미래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좀 조심하자라고 우리의 어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한테 뭔가 좀 성찰을 이끌어내고 각성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으로 미래를 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연출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영화 보면 가만히 놔두면 저런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막 뭘 만들어가고, 네. 사회를 뭘 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노력들, 네. 기대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모으면,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SF는 사이언스 픽션이니까, 새로운 과학기술이 이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는 건 대개는 어떤 새로운 상업적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창출,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 모델로 또 그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또 이익을 얻고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비판적으로 일단 수용하고 보자는 그런 마인드가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SF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칫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디스토피아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오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을 때 이런 좋은 면, 밝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런 어두운 면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SF들이 미리미리 계속 경고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SF의 디스토피아를 이해하고 해석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SF 영화 추천해 주신 거를 보면 저거 참 먼 미래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새 이제 R&D 예산을 작년에 정부가 많이 삭감했다가 다시 지금 올리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연구 개발해야 되냐 라고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좋은 비즈니스 거리가 될 수 있으면서 좋은 연구 개발 주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뜻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SF 영화, 요새 옛날 거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F 영화는 먼 미래를 얘기를 하니까, 저거 한참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우리 옛날 SF로 돌아볼까? 옛날 SF로 돌아가 보면, 그래도 그게 조금 더 가까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때 기준으로는 이제 조금 먼 거였는데, 조금 먼 미래였는데 그게 이제 벌써 수십 년이 흘렀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 미래가 된 거죠. 그렇죠.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박 대표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요게 6월 27일자 신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입는 로봇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입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입는 로봇 하면 웨어러블 로봇?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도 같이 우리 장항석 교수님하고도 얘기했거든요. 사이보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이보그? 그거야말로 진짜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네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뭐 스포츠 분야라든가 의료 분야라든가 군사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노동을 할 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할 적에도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우리가 사이보그가 된 다음에 뭔가 좀 힘을 좀 더 얻어가지고 그
그 다음에 뭐 어떤 AI로 여기 트레이닝을 잘 시켜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 숙련된 기술을 내가 좀 더 빨리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봇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이제 가까워진 것 같다. 네. 그러면 가까워졌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연구개발을 좀 더 해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리가 뭐가 있을까? 네, 예. 이거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보그 전번에도 한번 설명을 다 이렇게 정의를 다 내려주셨는데 네. 이렇게 입는 로봇 사이보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뭡니까? 입는 로봇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이언맨이죠. 네, 네. 거기에는 그 자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로봇 안에. 그쵸. 네. 그래서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배우가 아이언맨이 되면은 그 갑옷을 입고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힘을 내고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아마 웨어러블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정말 꿈의 어떤 그 모델이 될 거예요. 네, 아이언맨이. 네. 근데 이제 사이보그라고 하면은 이제 인간과 기계가 결합을 한 건데 네. 이 웨어러블 로봇하고 또 다른 사이보그 장치하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웨어러블 로봇은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웨어러블 로봇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외골격 영어로는 엑소스켈레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웨어러블 로봇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게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도 아마 다들 아시긴 할 거예요. 그 아이언맨을 영화 기억 조금 납니다. 그 보니까 무슨 이렇게 가방 같은 거가 탁 열리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쫙 펼쳐지면서 네. 딱 입고 네. 본인이 입고 그 안에서 이제 입혀지면은 이제 뭐 눈하고 요거를 잘 맞추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 자비스인가 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아직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먼 얘기 같고 네. 그 전 단계로 지금 이 신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내가 뭘 좀 잘 착용을 하면 메시처럼 축구도 잘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 선수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스윙 폼을 갖다가 잘 익숙하게 로봇이 잘 숙지가 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입고서 사람이 힘 뺀 상태에서 뭐 쳤더니 그야말로 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언이 잘 가고 드라이버가 잘 가고 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네, 그 훈련용, 뭐 연습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실전에서 그거를 입고 하면 그건 이제 반칙이 될 테니까. 네. 실제 그 운동선수 중에서도 전번에 말씀하신 그 누구더라? 피스토리우스? 예, 피스토리우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육상 선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두 발이 미발달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의족을 달고, 육상 선수가 됐죠. 달리기 선수가. 그래갖고 처음에는 장애인 경기에 나갔었는데, 워낙 기록이 좋다 보니까, 더 이상 장애인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육상 대회에 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뭐 2011년에 이제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열렸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경기에 출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피스토리우스 선수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달고 있는 의족은 아마 그 사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발 모양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마치 무슨 발 모양도 아니고 그냥 강판 스프링 같은 거 하나 매달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그 탄력으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의 의족이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서 이 반발력이라든가 탄성이 더 뛰어나니까 이 사람의 기록은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 네, 역차별을 받는 거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국제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주팀의 일원으로 이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참가를 해가지고 400m 뛰는 계주팀에 그렇죠.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동메달인가를 땄대요. 그랬더니
그 메달권에 들지 못한 다른 나라에서 4등이 예,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뭐 4등이거나 5등이거나 네. 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팀 중에 네. 하나겠죠. 그 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 인정할 수 없다.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달고 있는 의족은 그냥 다른 일반 육상 선수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반발력이나 탄성이 뛰어나서 탄성계수가 높으니까 기록이 더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반칙이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내려졌냐면 기왕에 경기가 진행이 된 거를 뭐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피스토리우스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때 다는 의족을 교환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항상 같은 것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일부가 됐다. 그렇죠. 당신의 신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를 바꾸지 마라. 이제 이런 그렇죠. 거네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의족이 녹이 슬거나 부서지거나 하더라도 교체할 수 없다. 뭐 지금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스토리우스 선수도 나이가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뭐 더 이상 육상 경기에서 유의미한 기록을 내거나 그러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나중에 무슨 뭐 강력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런. 예. 그 말씀해주신 그 아이언맨이 소위 말해서 이 외골격을 가진 외골격 로봇, 그렇죠. 웨어러블 로봇의 끝판왕이라고 그러면 네. 사실은 그보다는 그래도 좀 전 단계 것들이 좀 많이 더 나올 텐데 네.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없었을까요? SF 영화 중에 그 끝판왕까지 안 가더라도 네네네. 네. 예, 사람이 뭔가 이렇게 외골격을 거치면 그렇죠. 되는 예, 여기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이 신문에 나오는 이런 있는 부착형 로봇이 잘 묘사가 된 게 그 2013년에인가 나오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엘리시움. 예, 여기 이제 어떤 영화인가요? 예, 맷 데이먼이 주연을 했는데 22세기의 미래예요. 그러면 2100, 지금으로부터 2100 몇 년 백수십 년 뒤죠. 뒤에 그 미래의 지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주에다가 아주 근사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해서 다들 거기 가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일반 중하층 사람들은 그냥 지구에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구는 뭐 이제 환경도 더 안 좋아지고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이 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생활 환경이 안 좋아진 걸로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주 식민지는 뭐 기가 막히게 뭐 녹지라든가 호수라든가 뭐 거주지 같은 거를 그야말로 진짜 유토피아 같이 건설을 해놓은 거고. 낙원이네, 낙원.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시움인 영화가 그 엘리시움 영화에 나오는 우주 식민지는 예전부터 나왔던 우주 SF에서 컨셉으로는 많이 나왔던 우주 정거장인데 인터스텔라에도 이제 쿠퍼 스테이션이라고 잠깐 나오죠. 우주 정거장, 우주 식민지가 뭐 그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엘리시움은 인터스텔라보다 더 전에 나왔던 영화지만 근데 이 엘리시움 영화에서 지구의 공장에서 소위 말하는 3D 업종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 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상태로 일을 하는 걸로 나오죠. 힘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인간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퍼포먼스를 끌어내서 그만큼 더 생산성도 높이고 뭐 그러겠다는 건데 아무튼 뭔가 좀 뭐 이렇게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같은 것들만 개선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으면 웨어러블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의료 복지 차원으로도 그렇고 뭐 심지어 노동 생산성 향상도 같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아이디어죠. 예.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지금 당장은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어떤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요양보호사들을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 예. 돌봄 로봇, 그런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대한 비용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 나이 들어가면서 기능이 자꾸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여기저기 생기니까 뭐 외관상으로 좀 힘을 좀 더 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뭐 외골격 로봇을 뭐 자꾸
입거나 네. 일부 부착을 하거나 네네. 그렇게 하면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5%에서 25%까지 기능이 좀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 약 먹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 괜찮을 것 아, 그럼요. 같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 네. 뭐, 오늘도 제가 여기 오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지만, 지하철에서 보면은 그 나이 든 어르신분들 보면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 근데 하다못해 그럴 때만이라도 힘 안 들이고 쉽게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만 있어도 이건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될 거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굳이 SF를 찾아보지 않아도 사실 지금 당장 구현이 가능한 기술들이죠. 뭐 비용이라든가 뭐 다른 문제들이 이제 좀 이제 있을 뿐인 거지.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 그 뭔가 이렇게 외골격 로봇을 그러니까 입고 네. 뭔가 일하는 그런 장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70년대에도 그거 그 600만 불 사나이는 그렇다고 뭘 입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거긴 사이보그다 뭐 이렇게 팔 같은 거 우준이었는데 팔을 갖다가 이렇게 끼고 해가지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뭐 그런 기능을 갖다가 새로 집어넣은 어떤 600만 불의 사나이 네. 이런 그게 영화였어요. 아니면 드라마였어요. TV 드라마였죠. TV 드라마. TV 연속극이었죠. 그래서 600만 불의 사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예,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즐겨보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제 학교에 가면은, 야, 어젯밤에 봤냐, 그거? 그러면서 막 그 600만 불의 사나이가 멀리 있는 물체를 전자눈으로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는 거를 이제 그 특유의 효과음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썼던 뚜두두두두하고, 네, 예, 네. 다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건데 600만 불의 사나이는 이제는 그 본격적인 사이보그죠.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은 이제 착용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거고 탈 부착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그냥 갖다가 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예, 600만 불의 사나이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600만 불의 사나이 주인공도 우주 비행사였다가 사고로 이제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된 상태에서 한쪽 눈, 두 다리, 그리고 한쪽 팔인가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로봇 기계 부품으로 대체를 한 로봇 몸체를 가진 사이보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사실 사이보그라는 그 정의에 엄밀하게 따지면 SF가 아니라 현실에도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인공장기라든가 의족이라든가 의수 같은 걸 다신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다 사이보그인 거죠. 근데 그런 사이보그 분들하고 SF에 나오는 사이보그하고 이제 좀 차이가 아직 현실의 사이보그는 기존의 신체의 기능을 최대한 그냥 그 재현을 하는 정도로만 하지만 600만 불의 사나이는 재현 정도가 아니라 원래의 신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더 강력한 힘이라든가 더 뛰어난 시력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600만 불의 사나이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 후속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또 소머즈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바이오닉 워먼. 예. 그래서 이 소머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인데 또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사이보그 시술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이제 눈이 아니라 귀가 이제 전자귀를 달아갖고 그 사람은 굉장히 멀리에 있는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70년대면은 사실 지금 거의 한 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SF를 보면서, 미래에는 우리 인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신체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 신체, 기계 몸, 로봇 몸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조금씩 구현이 되어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사이보그의 형태가 가능해지고 그 외골격 로봇,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 가능해지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그거 전원 공급해야 되니까 그 전원 공급에 대한 이슈들이잖아요. 결국은. 네네네. 네. 특히 이제 웨어러블 로봇들 중에서도 원래 이제 뭐 한 20년 전인가는 미국 방송에서 펜타곤에서 미국의 대학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게 뭐냐면 군용 이제 인공 근육 뭐 이런 거였는데 이게 뭐냐면 수십 킬로그램짜리 무거운 군장을 메고서도 긴 거리를 행군할 수 있는 군인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까지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에너지원, 전력, 이게 이제 통상 이런 것들은 이제 모터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수십 킬로그램짜리 하중을 견디면서 이동을 시키려면은 그만큼 강력한 모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강력한 모터를 장시간 돌리려면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배터리가 또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맞아요. 이게 일종의 악순환인 거죠. 상품화 되게 어려운 거죠. 네. 아이언맨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원이 뭐예요? 네, 아이언맨은 전기가 아니라 아예 가슴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보통 묘사가 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핵융합로로 알고 있어요. 미니 원자로를 아예 몸에다 단 거죠. 야, 점점 그거는 지금 끝판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직은 SF적인 발상인 거죠. 네. 그야말로 그냥 소설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현장에서 일을 할 적에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결국 전원을 갖다가 필요하면 전원을 등 뒤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유선으로 서서 작업하고 물체가 계속 움직이는 거를 한다든가 네, 그런 것들은 뭐 가능해 보이네요. 그렇죠. 제한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런 게 지금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자동 로봇들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입어도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 로봇들이 요즘은 다 딱딱딱 프로그래밍만 해놓으면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또 잘 하잖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도 사실 그쪽은 문외한이지만 이게 어떤 효용을 찾을 수 있을까? 시장 창출이나 틈새 시장 찾는 것도 여전히 계속 열심히 궁리하는 분야 중에 하나 같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패턴으로 인식이 돼버리면 그 다음은 그냥 AI가 알아서 그렇죠. 해결을 해주는 거니까 단순 반복 작업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 방향도 아마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지만 전력 공급에 대한 이슈에서 제한을 좀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패턴이 일정하면은 더 좋은 기술 아니면 그렇죠. 더 쉬운 기술 아니면 뭐 더 값이 싼 기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 시장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찾아보고 시장 안에서 필요한 그 웨어러블 로봇의 방향을 좀 찾아갈 필요는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의료복지 차원에서 좀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패턴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니어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람마다 뭐 다 생각이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뭐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가지고 AI가 그걸 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돼서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좀 SF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때 그 어느 뭐 공대 교수님이었던가요? 그분도 뭐 다리를 다른 사람보다 길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디를 뭐 올라가는 거를 쉽게 한다고 그러던가 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생존 인물이에요? 휴허라고 제가 알기로 아마 MIT인가 하여튼 어디 이제 재직하는 이제 기계공학자인데 이분이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어요. 그랬는데 자기 전공을 10분 살려가지고 자기 다리에다가 붙일 의족을 스스로 만들었죠. 본인이? 그리고 그 의족이 단순히 그 사람의 다리 모양을 그냥 재현 정도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섬세한 그 모터라든가 관절, 인공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원래의 사람의 어떤 다리와 발 그 근육의 운동을 최대한 더 재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긴 다리 붙였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원래 취미가 암벽 등반이었거든요.
아, 취미가. 예, 예. 암벽 등반을 다리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암벽 등반을 할 때도 의족을 달고 지금도 암벽 등반을 해요. 하는데 사진을 보면 이분이 지금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보면 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리치가 긴 의족을 달고서 암벽을 오르는 그런 이제 사진을 저도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리가 안 닿는 이런 그 고난도의 그 암벽 루트도 이분은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쓱쓱쓱 올라가요. 이게 긴 의족을 달았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피스토리우스 선수의 경우에도 이제 잠깐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지만, 사이보그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어떤 신체의 기능보다 훨씬 더 확장되고 고성능화되고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사이보그의 기술들이 지금 이제 가능해져 가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점점점 보급이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나는 내 신체 일부를 그냥 잘라버리고 그 자리를 인공 기계 신체로 대체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거라는 편이 훨씬 더 원래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내 신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앞으로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제 더 발전하고 더 구현이 섬세하게 되느냐 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인 문제도 분명히 이제 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글쎄요. 법적으로 그거를 이제 용인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예. 근데 요거 관련해서 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고, 있기는 있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국이라든가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에는 보면은 이 사람 몸에다가 칩을 삽입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벌써? 예, 요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여기 요 부분 보면은 여기가 이제 뼈가 없고 살만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쌀알보다 조금 큰 정도 그런 칩을 여기다 삽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칩이 삽입이 된 사람은 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도 계산을 했을 때 크레딧 카드를 주고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말기에다 이걸 그냥 쓱 갖다 대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에도 결제가 뭐 카드 주고받고 뭐 아니면 현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를 다 센서에다 쓱 통과만 시키면 다 결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할 때 이 출퇴근 체크 같은 것도 그냥 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이 칩을 통해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쓰고 있는 분야가 그 반려동물. 그쵸.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 칩을 심잖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제 인공 심장이라든가 또는 뭐 인공 또 신장도 있죠. 그리고 뭐 의족이나 의수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장애가 있거나 뭐 병이 있어가지고 신체 장기를 인공적인 것으로 대체하신 분들에 비하면 그냥 쌀알만한 칩 하나 몸 어딘가 이런 빈대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것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데미지가 있거나 몸에 또는 뭐 그 정신적인 부담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츰 보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신체가 멀쩡한 사람도 자기 몸에 하나씩 이렇게 사이보그 기술들을 부착해 나가는 그런 트렌드가 슬슬 또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것에 어떤 보면 이제 시초가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또 조금 다른데요. 제 느낌은 뭔가 이게 신체 일부에다가 뭘 이렇게 칩을 하나 넣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정보가 동선이나 내가 어디 가서 뭘 샀거나 뭐 이랬던 것들이 너무 다 외부에다가 다 알려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드 사용되는 그 뭐 명세서를 나만 받는 거지. 그렇죠. 그 기관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것처럼 내 개인정보를 좀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는 거, 사이버고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퀘스천. 네. 오히려 그냥 그 전 단계까지 로봇이 나를 도와주는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사람들은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문제들이 기술과는 별개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담론이 되어가지고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찬반 논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이미 우리 개인 정보들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많이 노출돼 심지어는 있죠. 불법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하면 몸에 칩 하나 칩는 것 정도는 뭐 굳이 뭐 더 막 그렇게 피해가 크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이게 군사적으로도 아마 용도를 찾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오스트리아의 그 어떤 장관인가 누가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시대를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쟁용 AI 머신들이 지금 막 사실 알게 모르게 또 많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뭐 SF 영화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날아가가지고 쏘고. 지금 살인무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중동 같은 데서 뭐 테러리스트를 이제 섬멸한다고 하면서 무인 드론 같은 것을 날려가지고, 그때는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AI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드론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안전한 곳에서 원격으로 이제 조종을 하는 군인이 최종적으로 뭐 미사일 발사 스위치나 미사일 투하 스위치를 누리는 정도지만,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도 AI가 자동적으로 피와 식별을 해가지고 아군은 이제 건드리지 않고 적군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가능해진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오펜하이머 순간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만든 핵폭탄이 인류의 어떤 그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처럼 그 정도의 위험성이 이제는 AI 전투 머신들한테서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피하 식별을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군들 몸에다가 이 칩을 심어놓고, 이 칩으로 식별이 되는 군인들은 이제 아군이니까 건드리지 않고, 이 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투원들은 다 적군으로 간주해가지고 이제 그 타겟으로 삼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SF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은 예전에 다 전망을 했고, 그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심지어 적군이 아군의 그 몸에서 이런 칩을 이제 막 도려내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몸에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는 거니까. 적군이 아니라 내가 아군이다. 그렇죠.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속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보그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효용들, 시장들, 다양한 산업적 가능성으로 더 이렇게 분화될 포텐셜,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분야 같아요. 저희가 창조 아고라라는 미디어를 이제 하면서 창조 아고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싱귤러리티 시대가 이제 되잖아요. 네. 커즈와일이 뭐 2045년이었다가 2029년으로 다 땡겨놨는데. 네.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금 뒤로 미뤘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미뤘어요? 뭐 2032년인가?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2029년이나 32년이나 뭐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뭐 10년 안쪽이라는 얘기인데, 10년 안쪽에 지금 싱귤러리티 시대가 된다는 얘기는 과학기술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세상 아닌가? 과학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에너지가 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저희는 5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5차 산업혁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비즈니스 상상력이 중요한데 그럼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했더니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한 SF 영화 중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보여주었던 SF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비즈니스 상상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거안해서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그래, 웨어러블 로봇은 뭐 거의 이제 확실히 된 것 같으네.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떤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많이들 같이 해보면서 네. 비즈니스 아이템도 찾고 또 디스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SF 영화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그걸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 우리가 같이 생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계획하고 노력하면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SF의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바쁜 우리 박상균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SF 아카이브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 오늘 영상과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열심히 편집하는데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